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그리고 건양대학교 부설 치매과학연구소 소속의 문민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강의의 제목은 좋은 관계가 좋은 뇌를 만든다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을 모아놓은 리뷰 논문이 있는데 이 리뷰 논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가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장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알츠하이머병의 인지장애를 조절하는 기전,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밑줄처럼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거나 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이 늦춰지거나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가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장애가 억제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를 소셜 아이솔레이션, 사회적 고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여러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셜 인터랙션으로 정의를 해서 이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 상황이 어떤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을 때 뇌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의 키워드 중에 세 가지가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BDNF라고 하는 뇌의 어떤 영양 인자가 될 것이고 뉴로제네시스, 한국말로 신경 발생이 되겠는데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이 끝난 뇌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가 말씀드린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핵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논문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 혹은 외로움이 알츠하이머병을 어떻게 유발시키는지 내지는 더 악화시키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반대되는 상황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유대관계가 어떻게 알츠하이머병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논문은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배경 단락으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런 알츠하이머병이 걸렸을 때 인지기능의 장애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자들 중에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사회적 고립 내지는 외로움이 어떻게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는 인지기능을 더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 장애를 완화시켜 주는지, 억제해 주는지에 대한 기전으로 앞서 말씀드린 BDNF와 같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영양 인자가 이러한 좋은 효과를 매게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3번 단락의 이제 부연 설명으로 BDNF의 생성이 좀 더 깊이 있게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즉 알츠하이머병을 다른 말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이 증후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이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에 알츠하이머병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퇴행성 질환들 중에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알츠하이머병이 되겠습니다. 무려 85세 인구의 3분의 1에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주요 임상 증상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점진적인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의 소실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요인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이 펩타이드로 구성된 아밀로이드 플락, 그리고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로 구성된 신경 섬유 엉킴, 뉴로파이브럴 탱글, 이 두 가지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이자 알츠하이머병 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에 그림으로 보시면 정상 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의 뇌는 부피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말씀드린 두 가지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플락, 뉴로파이블 탱글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좀 더 확대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뇌의 속을 들여다보면 신경세포가 위축이 되거나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신경세포 속에는 뉴로파이브럴 탱글이라고 하는 신경섬유 엉킴이 관찰이 되고, 신경세포 바깥에 아밀로이드 플락들이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제가 있기는 합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영어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 그리고 NMDA 수용체 기량제,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있는데, 이러한 약들은 일시적으로 인지기능 장애 증상의 완화는 보이지만 병의 진행에는 직접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축적을 감소시키거나 이들을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의 진행을 막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논문의 첫 단락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첫 번째가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로 구성된 아밀로이드 플락,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 인산화돼서 축적이 된 뉴로파이브럴 탱글이다. 이 두 가지가 알츠하이머병 뇌에서 염증도 일으키고, 그리고 신경세포의 사멸도 일으킨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중에 A베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A베타의 양이 많으면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지기능의 장애도 더 악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A베타가 어떻게 자세한 기전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번의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소셜 아이솔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A베타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시냅스 막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의 엔도사이토시스, 레벨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에서 머리가 나빠지는 것의 원인이다. 그리고 신호를 전달받게 되는 구조물인 신경세포에서 덴드라이트에 있는 스파인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또 A베타에 의해서 손상이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죠. 이 논문에서 기술한 것처럼 운동을 하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기능 장애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소셜 비헤이비어, 즉 사회적 고립,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지를 기전을 설명할 텐데, 이 기전의 설명은 사람 환자 내에서는 연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환자 뇌를 대신해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서 이러한 소셜 비헤이비어의 인지기능 장애에 미치는 영향의 기전 연구를 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이 리뷰 논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단락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 장애를 조절하는 인자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논문의 주제인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이 어떻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을 더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기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이렇게 문장으로 가져왔는데요. 알츠하이머병 환자 내에 축적되는, 즉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디텍션하는,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PIB라고 하는 물질로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측정을 해보면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즉 인지기능적으로는 정상인이었던 환자, 즉 그 당시에는 환자는 아니었겠지만 그 정상인 사람의 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많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추적 연구했을 때 이러한 외로움에 의해 증가된 알츠하이머병의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이어지더라. 즉 외로움이 알츠하이머병의 리스크 팩터이다, 위험 인자이다 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소셜 아이솔레이션,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없고, 그리고 이러한 소셜 아이솔레이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심지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에서 아밀로이드 펫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로 연구를 했던 외로움이 내지는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동물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들에서도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있던 알츠하이머병 쥐는 인지 기능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 고립이, 외로움이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기능을 더 악화시키는지를 연구를 한 내용을 요약한, 정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쥐가, 알츠하이머병 쥐가 사육하는 케이지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영어로 된 물질들이 나오는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자르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35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물질일 텐데요. 이 P35가 이 CDK5라는 것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CDK5라고 하는 단백질, 정확하게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조절 단위가 되겠습니다. P35가. 그래서 두 개가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P35가 CDK5라고 하는 인산화 효소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페인이 P35를 자르게 되면, 칼페인이 단백질 분해 요소니까요. P35는 P20으로 트렁케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P35와 캠K2라고 하는 역시 인산화 효소, 그리고 막에 있는 글루트원이라고 하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 이 세 가지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우리 뇌 속의 기억력, 인지 기능 등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설명을 보시면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의 인지 기능 감소를 더 악화시키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는 사회적 고립은 말씀드린 칼페인의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P35가 P25로 컨버전이 일어나게 되면 P35는 막에 있던 단백질인데 막에 있는 P35가 감소하게 되면 P35와 결합하고 있던 캠K2라고 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도 막에서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이 캠K2가 하던 글루타메이트 1의 인산기를 붙여주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글루타메이트는 또 암파 리셉터라고 하는, 좀 전에 A베타에 의한 인지기능 감소 원인을 말씀드릴 때 암파 리셉터, NMD 리셉터가 줄어들게 되면 인지기능이 나빠진다고 했죠. 그 암파 리셉터의 소단위 중에 하나가 글루트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 P35와 캠K2의 감소에 의해서,
그리고 글루트원의 인산화의 감소에 의해서 암파 리셉터라고 하는 인지 기능에 중요한 단백질의 양이 시냅스 막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 기전이 되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쥐, 이 연구들에서는 APPPS1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 쥐를 사용했는데 이 쥐들을 케이지에 혼자 두게 되면, 즉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런 쥐들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지 않은 쥐와 비교해서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에 중요한 뇌 부위에서 A베타의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A베타는 두 가지 효소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데요. 베타 감마 시크리테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이 두 가지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A베타 레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베타는 이 칼페인이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을 또 증가시키게 되고, 그럼 또 순차적으로 칼페인이 하던 일인 P35를 P25로 컨버전 시켜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P35는 막에 있던 건데 P35의 막에서의 발현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P35는 막에서 캠K2라고 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 글루톤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35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캠K2의 발현도 감소하게 되고, 캠K2가 하던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1의 인산화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물질의 어소시에인이 깨지게 되면 이 글루타메이트 1을 포함하는 수용체의 이름인 암파 리셉터의 엔도사이토시스, 막에서의 발현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암파 리셉터의 엔도사이토시스 내지는 발현의 시냅스에서의 감소는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의 세 번째 단락은 앞선 소셜 아이솔레이션과 정반대인 소셜 인터랙션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 장애를 어떻게 완화시켜 주는지, 치료해 주는지에 대한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전의 핵심은 BDNF라고 하는 뉴로트로픽 팩터, 즉 신경영양인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APPPS1이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의 이름이 될 것이고,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신경세포, 즉 뉴런의 수상돌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상돌기가, 이 덴드라이트가 엑손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구조물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죠. 근데 이 덴드라이트에 보면 덴드라이트가 매끈한 것이 아니라 이 스파인이라고 하는 마치 나무의 가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 같은 것이 스파인이 많으면 시냅스라고 하는 수상돌기와 엑손의 이 만나는 구조물인 시냅스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쥐를 코하우징, 즉 소셜 인터랙션을 했습니다. 즉 혼자 놔둔 쥐가 있고 반대로 여러 마리 쥐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쥐를 뒀을 때 당연히 소셜 인터랙션을 한 여러 쥐와 함께 사는 쥐들의 머리가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쥐는 코하우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인지기능이 좋아진 쥐와 좋아지지 않은 쥐를 비교했더니만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파인, 가시 같은 구조물의 수와 비례했습니다. 즉 코하우징에 의해서 머리가 좋아진 쥐는 스파인의 수가 많았고, 코하우징에 의해서 인지기능의 증가가 없던 쥐는 스파인의 수의 증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저자가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스파인의 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은 BDNF라고 하는 신경영양인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BDNF는 신경영양인자는
스파인의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뇌 속에 있는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이런 뉴로제네시스라는 현상도 증가시키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DNF가 소셜 인터랙션에 의한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 장애를 억제해주는 핵심 인자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BDNF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영양 인자이고 알츠하이머병과 상관없이 이 BDNF라고 하는 물질은 해마 내에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기억력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내지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의 해마를 분석해보니 BDNF라고 하는 이러한 신경영양 인자의 양이 크게 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감소된 BDNF의 레벨이 혹시 소셜 인터랙션과 관련이 있을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294명을 분석을 했을 때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이 크게 떨어졌고 이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혈액에서 BDNF 레벨을 확인해 보니 크게 증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친구 관계가 많은 사람은 BDNF의 양이 높고 그래서 치매로의 이행이 감소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직접적인 관계는 사람에서 보기가 어려워서 역시 동물 모델에서 이 소셜 인터랙션과 BDNF의 레벨 그리고 소셜 인터랙션에 의한 인지기능 감소의 억제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좀 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의 뇌에 BDNF의 레벨을 크게 인위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소셜 인터랙션, 코하우징, 여러 쥐가 함께 살면 머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BDNF의 감소에 의해서 그러한 인지기능의 감소 억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소셜 인터랙션은 뇌 속의 BDNF의 레벨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DNF라고 하는 신경영양인자는 뇌에 특별히 해마에서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즉 Adult Hippocampal Neurogenesis를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BDNF의 증가에 의한 소셜 인터랙션의 좋은 효과가 뉴로제네시스도 조절을 해서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뉴로제네시스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를 하고 코하우징을 하면 소셜 인터랙션을 주면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의 인지기능의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선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알츠하이머병 뇌에서 소셜 인터랙션에 의해 BDNF가 증가하면 인지기능이 좋아지는데 이 BDNF가 Adult Hippocampal Neurogenesis의 증가도 유도했을 것이다. 이 증가도 BDNF에 의한 혹은 소셜 인터랙션에 의한 인지기능 향상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후성 유전학적 조절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DNA의 염기 서열에는 변화가 없이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 조절은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DNA 메틸레이션, DNA 메틸화, 그리고 히스톤 변형들 중에서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아세틸기가 붙는 것이 있겠습니다. DNA 메틸화라고 하는 것은 DNA의
메틸기가 붙어서 RNA 폴리머 등이 DNA로부터 전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즉 DNA에 메틸기가 붙음으로써 RNA 폴리머레이즈 등이 전사가 일어난 것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억제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됩니다. 히스톤 변형 중에 아세틸레이션, 즉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은 DNA는 원래 마이너스고 히스톤은 플러스인데 그 두 가지의 결합력 때문에 DNA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핵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톤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히스톤 단백질의 플러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 DNA의 마이너스와 히스톤의 플러스가 결합을 해서 DNA가 빽빽하게 응축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 등의 전사를 유도하는 그 머지너리들이 DNA에 잘 결합을 해서 유전자 발현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DNA 메틸화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은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네 번째 단락은 앞선 세 번째 단락에서 말했던 소셜 인터랙션에 의한 BDNF의 증가에 좀 더 구체적인 기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후성 유전학적 조절이 BDNF의 발현을 조절한다. 후성 유전학적 조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후성 유전학적 조절은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그리고 DNA 메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후성 유전학적 조절 중에 히스톤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조절하는 효소가 H덱이라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 효소는 히스톤의 아세틸기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히스톤의 아세틸기를 제거를 하면 DNA와 히스톤이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 DNA 응축에 의해서 BDNF와 같은 신경영양인자의 발현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DNF의 발현 입장에서는 H덱이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서 소셜 인터랙션을 하면 인지기능이 좋아지는데 이때 BDNF가 증가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럼 BDNF의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BDNF의 발현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H덱이라고 하는 효소의 발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셜 인터랙션, 즉 알츠하이머병 쥐를 혼자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게 되면 H덱2라고 하는 아세틸기를 제거해주는 효소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세틸기의 제거가 줄어들게 되면 즉 아세틸레이션, 아세틸기가 붙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쥐에 대해서와 비교해서 즉 소셜 아이솔레이션 쥐에 비해서 아세틸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녹색으로 보이는 히스톤과 이 실로 보이는 DNA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즉 느슨하게 되면 RNA 폴리머레이즈 등 전사,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BDNF의 m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BDNF의 mRNA는 핵공을 통해 사이토졸로 나가면 세포질에서 RER 등에 있는 이 라이보솜에 의해서 BDNF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BDNF는 베스클에 쌓여서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일을 증가시키거나 스냅스의 가시, 스파인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인지 기능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그림을 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쥐에 소셜 인터랙션을 가하게 되면 소셜 인터랙션이 있는 쥐는 아세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H덱2의 발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영양인자인 BDNF의 프로모터에 H덱2가 리크루트먼트 되는 것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히스톤의
아세틸기가 제거되는 게 억제된다. 즉 아세틸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느슨해진 DNA와 힐스톤의 결합 사이로 BDNF의 발현을 유도하는 분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BDNF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병 주위에서 기억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논문의 저자는 소셜 인터랙션이 BDNF의 증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경 영양 인자인 NGF라든지 NT3 등의 발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의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 감소가 더 악화되는 이유는 A베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칼페인이라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고 이 칼페인은 P35를 P25로 트렁케이션을 하고 이로 인해서 P35와 캠K2, 글루트1의 어소시에이션에 문제가 생긴다.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냅스에서 암파 리셉터의 제거가 일어나게 되면 머리가 나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받은 알츠하이머병 쥐는 인지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이유는 HDAC2라고 하는 아세틸기를 제거해주는 효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BDNF라고 하는 신경영양인자의 발현과 관련된 프로모터 리전에 HDAC2가 리크루트먼트 되는 것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진 말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치매 환자가 간병인도 있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 상태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사랑으로 환자와 교감을 하면 치매가 어느 정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치매 치료제는 좋은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